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용도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며칠 전에 정월 대보름 있었잖아요. 네. 이제 보통 더위 팔기 뭐 그리고 뭐 부럼 깨기 이런 거 네. 하는데 하셨어요? 아, 이번에는 진짜로 보름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나물류 하고 뭐 저 오곡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더위파리 정도는 장난삼아 주변에서 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갔는데 옛날로 생각해 보면 이 그냥 뭐 더위파리나 뭐 이런 음식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이 정월 대보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 강강술래. 강강술래까지는 저는 안 해봤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저거 쥐불놀이 했어요. 오. 그러니까 깡통에다가 못으로 이렇게 구멍 막 뚫고 거기에 나무 조각 같은 거 넣어서 불 붙여서 막 이렇게 돌리면 밤에 되게 재밌거든요. 물론 이제 그 화재 위험이 있어서 아마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논밭에 이렇게 쥐불 놓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겼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강술래도 있고요. 줄다리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지자체 그러니까 시골 쪽으로 좀 내려가면 되게 크게 행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시골 마을들의 인구수도 줄고 고령화되고 해서 할 수 있는 인원들도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뭐 그 이런 전통놀이로 줄다리기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제 세력 간의 줄다리기 싸움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름에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 화합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붙여보면 정치도 이번에 이렇게 세력 싸움 하고 나면 좀 잘 화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연결. 정월 대보름의 가장 심오한 의미. 네. 경제 얘기 해보면요, 이제 대체거래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주식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을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의 뉴스가 클 때는 대부분 가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올랐네, 많이 떨어졌네 이게 큰 뉴스가 되는데 이번 뉴스는 완전히 방향이 좀 다른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된 이후에 상장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 KRX라는 곳에서만 사고팔고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늘어난다 이런 뉴스고요. 넥스트레이드라는 곳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도 이제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이게 뉴스의 핵심인데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방금 전에 영조 작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 시간이 늘어납니다. 정규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정규거래 시장 이전에 프리마켓 정규거래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마켓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 정규거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반인데 이전 시간 1시간, 그러니까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프리마켓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3시 반 이후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라는 시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거래 안 하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뭐 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주식이라는 게 24시간 365일 같은 가격으로 우리 공산품 사는 것처럼 저기 가면 아이스크림 500원이야. 뭐 오후에 가나 내일 가나 모레 가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시각각 주식이 변하는데 맞아요. 당장 지금 회사에서 주식 팔아야 되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밥 먹고 저녁에 내가 주식 팔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주식 거래가 저녁 8시까지는 가능하고 아침 장 열리기 전에 1시간 전에 거래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은 가장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갈 요소가 생겼다라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주식 가격은 아니에요. 내가 산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 대체거래소 생겼다고 떨어지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거래소가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장소를 해주고 체결해주는 이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나는 걸 이제 거래 수수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증권사에다가 내 거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내 계좌를 증권사에 만들고 이렇게 거래해 주세요. 그러면 증권사가 거래소 쪽에다 통보를 하고 거래소에서 체결되고 그러니까 이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 몫이 있고 거래소의 몫이 있는 거죠. 이 거래소의 몫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당장 아까 말한 넥스트레이드라는 그 대체 거래소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한국 거래소보다 20에서 30%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떨어뜨려서 지금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차를 내가 파는 게 전국에 딱 한 군데밖에 못 판다 그러면 무조건 그 중고차 매매하는 데에서 너 이만큼 수수료 내 그러면 차 팔고 그 수수료 내야 되는 건데 옆에 하나가 다시 새로 생겼어요. 얘는 여기 손님 뺏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수수료 좀 다운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크기는 여기가 훨씬 큰데 조금 못 믿어도 수수료가 좀 싸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 거래소 수수료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주식 거래를 할 때 네. 제가 뭐 싼 가격의 수수료를 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게요. 이렇게 네네.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래할 때마다 저는 한국 거래소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막 수수료 따져보고 난 다음에 저는 넥스 트레이드에서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요. 최선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 2주 사이에 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자나 뭐 카톡 메시지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최선 집행 기준 설명서 교부 안내 뭐 이런 문자들이 왔을 텐데 말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2개가 됐습니다. 양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객님을 위해서 양 시장이 제시하는 수수료가 다를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겠습니다. 요거 안내 드리는 거예요. 라는 문자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시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수수료가 싼 곳에서 거래한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거래 신청을 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싼 거래 수수료 쪽으로 해서 거래가 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거는 금융당국이 이제 대체 거래소를 도입하는 걸 추진할 때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 집행 의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수수료가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건 좋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거니까 내가 3시 반에 주식을 파나 네. 8시에 주식을 파나 사실상 뭐 상황이 변동성이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거래 시간을 왜 늘린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앞서도 제가 이제 뭐 공산품처럼 500원에 사고 500원에 팔 수 있고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타이밍이다 그러잖아요. 살 때도 중요하고 팔 때도 파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팔아서 수익이 떨어지거나 자칫 잘못하면 수익을 못 보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굳이 애프터 마켓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정규 시장 외에 프리마켓하고 애프터 마켓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주식의 가격 안정성을 높여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슈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 반에 장이 딱 끝나버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시장 열리고 뭐 그리고 나면 미국 시장 새벽에 열리고 그 안에 온갖 이슈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내일 삼성전자가 빠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방산 이슈가 나오면 방산주들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정규 시장 9시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마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 마켓이 생기면 오후 8시까지는 제가 거래하고 싶으면 가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거래를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오전에 장이 딱 열릴 때 뭐 예를 들어 큰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막 해외 시장이 막 폭락이 돼 있으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겠죠. 근데 이미 애프터 마켓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시장 반응도 보고 조금 안정이 되면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이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딱 장이 열렸을 때 그 충격을 한 번에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나 안정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의 안정성을 시장 전체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나마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체 거래소를 도입한 상황에서 이들 시장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만들어 놓고 여기 거래는 대체 거래소가 맡으세요라고 좀 맡겨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여기도 확대시키겠다라는 정책적인 기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종가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정규 시장에 있다는 거는 정규 시간대 안에 있는 걸로 종가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사실은 시초가 종가는 정규 시장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아. 거기서 시간의 거래에서 종가보다 시세가 오르거나 빠지거나 하는 거는 다음 날 또 정규 시장의 시초가에 반영돼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도 보시면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뭐 구글이 29% 이상 상승했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다음 날 정규 시장에서 구글의 원래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오를 수도 있겠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거래됐기 때문에 다음날 시장에서 꼭 이렇게 거래돼 그건 또 아니에요. 애프터 시장과 본 시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시세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다음 시장 정규 시장에서도 반영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도 대체 거래소가 있다는 의미네요? 다른 그럼요. 나라에도? 네. 선진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시장이 좀 큰 데들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금융의 선진국들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대체 거래소가 굉장히 활성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경쟁을 해야 커지고 서비스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유지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대체 거래소가 60개가 넘어요. 이웃나라 일본도 3개의 대체 거래소가 있거든요. 둘 다 이 대체 거래소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대체 거래소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거래를 특화한 대체 거래소. 그다음에 뭐 중국 주식을 특화한 뭐 대체 거래소가 있고요. 중국 주식은 여기서 해야 체결도 빠르고 뭐 이런 서비스도 받고 일반 정규 시장보다 여기서 하시면 수수료도 쌉니다. 뭐 이렇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특화한 뭐 대체 거래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월 4일 날 출범인데 앞으로 어디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 대체 거래소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은 이제 첫째도 둘째도 시장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3월 4일 날 딱 시작되면 모든 종목을 다 애프터마켓, 근데 프리마켓에서 다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한 5주에 걸쳐서 조금씩 늘려가는데 1, 2주 동안은 처음 2주는 10종목에 한해서 뭐 아까 말한 정규시장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고요. 한 주가 더 지나면 110개 종목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410개, 그 다음에 800개까지 지금 정규시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이고요. 아마 앞으로 토큰 증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음원에 투자하고 그림에도 투자하고 부동산 조각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증권화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서비스를 조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토큰 증권을 아마도 대체거래소 쪽에서 특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또 눈에 들어왔던 네. 게 이제 실손보험이 원래는 75세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4월부터는 90세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 자체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실은 실손보험이 많이 필요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하거든요.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전에 큰 병을 앓았거나 이른바 유병자라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손보험에 가입을 못하거나 거절당해서 못하거나 또는 안 될 거야 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확대해서 대부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이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지원보험 5종 세트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후실손보험하고 유병자 실손보험의 개편, 그러니까 가입 연령도 확대하고 문턱, 가입할 수 있는 이 문턱도 좀 낮추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외에도 사망보험분을 담보로 연금처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지금 그 내용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사실상 나이 제한이 없어진 건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고령의 네. 가입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보험료도 늘어난다 약간 이렇게 보지 않나요, 보통? 앞서 이제 7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두 개로 좀 쪼개보면은요. 노후실손보험은 75세야 지금 그 제한이 걸려 있고 유병자 실손은 70세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이제 90세까지 당국에서는 높일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유병자라든지 아니면 그 노령층에 대한 보험 가입자를 늘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병원에 갈 일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른바 손해율이라는 게 높아지면서 보험금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그 유병자 보험의 손해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미 비싸게 보험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서 나가는 그 이른바 보험금이 적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실손보험 개편 얘기하면서 보험사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 손해율이 120%예요. 100만큼 보험료 받으면 저희가 보험금으로 120 내주고 있어요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주요 보험사들의 이 유병자 보험의 손해율을 보면 50에서 60%입니다. 그 얘기는 100 받아서 50, 60만 보험금으로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국에서도 조금 더 이 가입자들을 넓힌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그 아까 말한 유병자 보험 쪽에서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넓혀도 우리가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국하고 보험사도 어느 정도의 그게 맞아떨어져서 확대는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시행됐을 경우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느냐, 그다음에 유병자들을 어디까지 허들을 걸어줄 것이냐 이 부분. 그러니까 만성 질환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혈압하고 그다음에 당뇨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데 요 두 개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이건 아예 허들을 낮춰서 심사 없이 가입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쉽게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어디까지 높일 것이냐. 너무 높이면 사실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의료 체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등도 조금 합리적으로 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거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일 고민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높다는데 그럼 굳이 내가 유병자 보험이나 뭐 이런 노령 보험에 가입을 해야 노령 실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큰 수술의 가능성을 대비한다라면 저는 유병자 실손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험료는 비싸지만 우리가 실제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보험 의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꼭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려면 일반 실손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험사들을 가셔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시고 아니라면 일반 실손의 혜택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유병자 실손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내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지면 일반 실손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계속 비싼 보험료 내지 마시고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진짜 건강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일반 실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김영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